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즘에 경제 위기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했더니 경제 위기 선동한다. 집값 안 떨어지니까 경제 위기 온다고 나라 망하길 바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날조하고 선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늘 경고를 드렸습니다. 부동산 폭락을 안 하니까 경제 위기를 이제 와서 말 바꿔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2019년부터 부동산 가격 거품 계속 부추겨서 가계부채 늘리면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금융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23년, 24년에 대해서는 이거는 진짜 상승이 아니다. 정책 대출로 어거지로 상승시키고 있는 것일 뿐이다. 왜냐면요, 진짜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부실지표가 떨어져요. 왜? 무리해서 집 사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무리해서 집 사더라도 차익 올려서 빨리 갚는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산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죠. 충분히 계속 올라가서 감당이 가능한 정도까지 됐을 땐 상승을 한다. 결국에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살 수 없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거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2019년에 살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때 미친 듯이 금리 낮췄는데 제가 그때 전세에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이거 전세가가 다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 전세가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매매도 부실지표가 계속 나오고 전세도 부실지표가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어느 정도나 부실해졌냐. 제가 연체율 올라가고 이런 부실지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부실해지면서 올라가는 집값이 무슨 정상적인 상승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다. 그래도 상승장이다. 그런 동안 부실채권이 지금 60조 가까이 됐습니다. 36조에서 22조 늘었어요. 1년 전까지 꾸준히 쌓였던 게 36조였는데 작년 한 해 만에 요거 절반 이상을 더 늘려버린 거예요. 올해는 그러니까 대출을 내주면 안 될 대출들을 많이 내줬다는 소리예요. 부실채권이 뭐예요? 고정이하 여신이죠. 매우 위험한 채권들을 고정이하 여신이라고 그러죠. 3개월 이상 연체돼서 회수가 어려운 채권들이 1년 새 22조나 늘었다. 이거 자영업 부채 아니에요? 자영업 붕괴 아니에요? 자영업 붕괴는 작년에 많이 일어났고 올해는 뭐다? PF 부실이다. 제가 PF 부실 터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일본식 붕괴라고 그랬잖아요. 일본이 집이 붕괴된 게 아니라 땅이 붕괴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PF 부실은 일본식 부실을 만들어내는 부실이 PF 부실인 거고 지금 저것 때문에 1년 새 22조가 늘었다는 것은 순식간에 60%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터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다 죽어야 될 건설업을 살리니까 생기는 일이에요. 터져야 될 걸 안 터뜨리려고 하니까 내수가 왜 무너지겠어요? 첫 번째는 다 저기 부동산 살리느라고 부동산을 살린다고 칩시다. 위험해서 터지면 살릴 수도 있지. 부동산 터져가지고 실업자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살리는 건 괜찮다. 근데 왜 그거를 국가 돈으로 안 살리고 왜 가계부채로 살리려고 하냐. 가계부채 풀어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그래서 가계부채가 늘어났는데 이 가계부채를 굉장히 질이 안 좋게 늘렸죠. 생산성이 없는 곳에 늘렸다. 이 질이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DSR을 우회를 했다. DSR은 소득에서 40%만 쓰라고 만들어놓은 정책인데 원리금으로. 근데 소득에서 60%, 70%, 80% DSR 받아가지고 써버리면은 이 사람들 내수에 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수 침체되죠. 내수 침체되니까 나머지 기업들 다 문제 생기죠. 그러면은 차라리 건설업을 버리더라도 나머지 사업들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영업들 왜 무너질까요? 내수가 안 돌아서. 내수 왜 안 돌아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 몇 분기째 떨어지고 있는 게 내수 지표랑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여윳돈. 소득에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빼고 나니까 여윳돈이 계속 감소를 한다. 내수가 침체되니까 안 사먹는데도. 그러니까 죽어야 될 건설사를 계속 살리려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급실에 왔는데 응급실에 응급 환자들 되게 많은데 모든 의사가 저기 건설업 한 명에만 붙어가지고 거기다가 주구장창 전기 충격하고 심장 마사지하고 인공호흡하고 그런 거예요. 저 뒤에 환자들 널렸는데 나눠서 그걸 해야 되는데 F4가 다 여기 붙어 있잖아요 지금.
각 업종의 부실 대출 비율이 0.5%를 밑돌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의 부실 대출 비율만 엄청나게 높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요? 부실해서 빌려주지 말아야 될 것들을 건설업 지원하라고 해서 억지로 빌려주게 된 거고, 나머지는 부실한 곳들은 안 빌려주죠. 안 빌려주니까 계속 악순환이 돌면서 지금 폐업, 파산 이런 것들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금융권이 훨씬 더 부실화됐죠. 건설업 부실은 이금융권에 영향을 더 많이 준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이런 것들을 이금융권 경고를 어디서 제일 먼저 했다? 대놓고 딱 집어가지고 저희가 제일 먼저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정부에서 살려주고 밀어주고 살려주고 밀어주고 또 살려주고 또 밀어주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또 연체율이 7% 또 돌파. 65%가 적자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44.2%였는데 지금은 64.7%가 적자예요. 그때보다 더 위험하다는 소리죠. 금융권이 위험해서 오는 게 금융위기인데, 금융위기보다 금융권이 더 위험하다는 소리는 더 센 금융위기가 온다는 소리죠. 그리고 요 중에서 보시면 대구가 오히려 서울이나 제주, 부산, 경기, 인천 이런 데보다 낮죠. 평균보다도 낮아요. 이 대구도 지져보면은 부실대출 규모가 엄청나게 많고, 이런 거 보면은 특정 건설업체에게 부실대출을 해줬다, 이런 거는 대부분 보면은 게을러서 심사 똑바로 안 해가지고 작살이 났다든가, 아니면은 저기 뒷돈 받고 해주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것도 지금 중구와 군위군의 다른 새마을금고 두고 또 부실대출이 터졌다, 이런 식으로 제일 낮은 대구에서도 이러고 있는데 나머지 금고들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겠냐. 저축은행도 말할 것도 없고, 저축은행 일부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이 취소되고 있고, 그래서 꼼수 매각까지 적발되고 있다. 꼼수 매각 왜 해요? 꼼수 매각 안 하면 안 팔리니까, 손실 엄청나게 커지든가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팔아놓고서 팔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만들어요. 아이 첫 번째 라이트하우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캐를 만들어요. 라이트하우스 비기닝으로. 그래서 라이트하우스에서 부실채권이 들어간 걸 라이트하우스 비기닝에 팔아먹었어요. 어쨌든 본체는 라이트하우스 전데, 내가 얘한테 부실채권 팔았다고 얘 부실 안 하다 라고 이야기하면 부실 안 한 거예요?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부실대출 들어가서 합병 결정됐다. 이거 과거에 남양주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터지기 전에 나왔던 징조죠. 연체율도 딱 그때처럼 7%예요. 이게 지금 이금융권에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다. 수술에도 사회 가능성 0.01%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생이라도 좀 편히 살 수 있게 진통제 처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애를 수술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 0.01%입니다. 다른 데는 수술해서 살 가능성 70%, 80% 되는 사람들 냅두고 모든 의사가 붙어가지고 이거 수술 성공할 때까지 0.01%에 걸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명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북현도 사과를 했습니다. 은행 자율로. 이제 와서 풀어주면서 은행 자율로.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관치금융 소리 났는데, 관치금융에서 죄송하다. 진짜 관치금융 하던 2022년 때는 죄송하다 소리 하나도 없이 공산주의처럼 밀어붙이더니 이제 와서 은행 자율에 맡기고 관치금융 안 하겠습니다. 관치금융 했다가 너무 대출이 힘드니까 저희가 풀어주려고 했더니 대출 올라온다고 은행이 알아서 풀어주게 두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금감원장이 잘못한 거를 금융위원장이 수습해주고 있는 수준이다. 다만 그래도 금융위원장이 이 이야기는 확실했죠. 가계부채를 관리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은행권에서는 더 큰 위기를 대비해야 됩니다. 이제 스트레스 완충 자본까지 도입이 들어갑니다. 2.5% 추가 적립해요. 적립이 들어간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을 대출해주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은행이 한 8만 원만 가지고 있었으면 됐어요. 근데 완충 자본 때문에 2.5%를 추가 적립한다. 그러면은 2만 5천 원을 추가 적립해야 돼요. 그래서 10만 5천 원을 적립을 해야 된다. 그럼 첫 번째, 되게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이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전엔 8만 원 있으면 100만 원까지 빌려줬는데 요즘 8만 원 있으면 100만 원 못 빌려준다. 대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완충 자본 이런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은행권에서 대출 내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정책 대출 규제 안 합니다. 여러분들 집 사세요라고 아무리 선동을 해도 BIS에서 경고 들어왔죠? 한은에서 그 전부터 계속 경고했죠? 은행권에서 지금 우리나라 뒤늦게 도입된 바젤3의 영향 여러 가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 너무 많이 늘어나서 시행했던 스트레스 DSR이나 DSR 같은 경우는 바젤3 제도죠? 이런 것들 계속 도입이 되면서 은행권에서는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되고 자금을 쌓아야 되고, 그만큼 부실채권을 내주면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회수 가능한 대출만 내주려고 할 것이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 전에서 부실채권이 엄청나게 늘었죠. 부실채권이 늘어나서 은행한테 손실이 나면은 그 손실 메꾸느라고 또 얼마나 쪼이겠냐. 부채폭탄은 안 터트리려다가 엄청나게 키웠어요. 안 터트리려다 키워가지고 크게 터지면은 작살이 나는 겁니다. 지금 적당한 금융위기에서 터질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때 금융정책을 쓰면서 대출이 급증했을 때 그거를 막지 못해서 더 크게 터지게 만들었고, 이번 정부 때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 폭탄을 그 수준에서 터뜨릴 수 있었는데 정책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부실 대출을 잔뜩 늘려서 훨씬 더 크게 터지게 만들어놨다.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답이 나온다. 이번에 터지면 100%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